나이 70이 넘어서도 매일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골치 아픕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행복한 노인들의 90%는 혼자 삽니다. 그들은 독성 관계를 과감하게 차단하고 남의 눈치 보기를 포기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반면 불행한 노인들은 여전히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자식들에게 이용당하면서도 가족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무시당해도 외로우면 안 되니까라며 참습니다. 그 결과는 평생 노예처럼 살다가 후회하며 죽어갑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공개하는 6가지 뼈아픈 진실을 받아들이고 진짜 자유를 찾으십시오.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외롭지만 속 편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은 고장난 관계는 수리하지 말고 버리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이라도 한번 어긋나기 시작한 관계는 결국 당신의 마음과 건강을 좀먹는 병이 됩니다. 용서하라, 이해하라, 화해하라는 말은 젊을 땐 통하지만 늙어선 독입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사과하고 눈치 보고 애쓰는 사이 상대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이어진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감정의 감옥입니다. 문제가 반복되는 관계는 고칠 수 없습니다. 상대는 바뀌지 않고 당신만 지칩니다. 의사소통이 끊기고 믿음이 무너진 인간관계는 더 이상 연결이 아닙니다. 소모입니다. 늙어 외로운 이유는 혼자라서가 아니라 잘못된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외로움은 옆에 누군가 있어도 마음이 더 아플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늙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계 정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반복적인 감정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는 노년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며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고령자는 뇌 속의 세로토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지력 저하와 수면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하나에 얽매여 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감정에 휘둘리는 삶은 분명병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나이 들수록 치료가 어렵습니다. 충남 당진에 사는 김 씨는 대학 동창이자 평생 친구라 믿었던 이와 40년 가까이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사소한 말다툼을 계기로 관계가 틀어졌고 그 후로는 항상 김 씨 쪽에서 먼저 연락해야 했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안부 인사도 항상 자신이 먼저였고 답은 늘 건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해야지 하며 자존심을 접고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피곤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 장애와 두통에 시달렸고 병원을 찾은 결과는 심한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병든 게 아닙니다. 당신을 병들게 한 관계가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처음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핸드폰에서 그 친구의 번호를 지우고 마음에서 그 이름을 지웠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불면증이 사라졌고 두통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하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와 얽힌 기억이 나를 병들게 했던 거죠. 이처럼 관계는 지키는 것보다 끊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고장난 관계는 남겨둘수록 당신을 파괴합니다. 이미 고장났다는 건 수리 불가 상태라는 뜻입니다. 오래되었다고 아깝다고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버티는 순간 당신의 정신은 부서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정리하는 건 비정한 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늙어 외롭지 않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외롭더라도 속 편한 삶이 더 건강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마음을, 감정을 괴롭히는 인간관계는 더 이상 인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낡은 감정의 쓰레기입니다. 이제는 치울 시간입니다. 늙어 외롭지만 속 편하게 사는 두 번째 방법은 억울한 일도 그냥 놓아버릴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자식한테 무시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형제에게 소외당해도 그 감정을 어디에도 제대로 풀 수 없습니다. 억울함은 말할수록 더 아프고 되갚을수록 더 외롭습니다. 늙어서 가장 무서운 병은 억울함이 쌓여 만들어지는 분노와 한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당신의 마음만이 아니라 몸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며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장질환, 위궤양, 우울증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분노 감정이 계속되면 뇌연류가 불안정해져 기억력, 저하 치매 초기 증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안고 사는 건 결국 마음의 독을 매일 조금씩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억울함을 놓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당신이 아무리 옳아도 세상은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억울함이란 타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덫입니다.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입니다. 복수도 해명도 아닌 그냥 스스로 손을 놓는 것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정 씨는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년을 앞두고 부하 직원이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 징계를 받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수십 장의 소명서를 써서 제출했고 인사위에도 수차례 항변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밤 억울한 감정에 잠을 설치고 술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누구 하나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감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억울한 게 아니라 스스로 분노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이 감정을 놓지 않으면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정 씨는 결국 싸움을 멈췄습니다. 다시 소명서를 쓰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하루 1시간씩 강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옳았다는 걸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아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억울함을 꺼내 보일수록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해명하려 애쓸수록 상처는 덧납니다. 늙어서 평온하려면 나만 아는 진실은 나만 간직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그 감정을 품은 채 살아가는 게 더 해롭습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그 감정 자체를 흘려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늙어 외로운 건 감정이 쌓여서입니다. 억울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숨이 가빠지고 속이 타들어간다면 그건 분노가 아닌 병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치료가 아닌 노움으로만 회복됩니다. 지금 당신 마음에 사무친 억울함 하나, 오늘 그냥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외롭지만 속편하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늙어 외롭지만 속편하게 사는 세 번째 방법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걸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을 힘들게 사는 이유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목표가 있어 앞만 보고 달리지만 늙어서는 그 목표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 살까라는 비교가 됩니다. 자식이 부족해 보이고 돈이 모자라 보이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그렇게 없는 것만 눈에 들어오면 인생은 순식간에 불행이라는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이 수렁은 착각입니다. 비교는 정신을 망가뜨리고 결핍감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뇌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쌓이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만성 피로와 우울감,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적 결핍을 자주 느끼는 노인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빠르고 고독감으로 인해 외부 활동을 꺼리게 되면서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있는 걸 못 누려서 불행한 것입니다. 10평짜리 방이어도 햇살 잘 들어오면 따뜻한 집이고 혼자 먹는 밥이어도 소화 잘 되면 감사한 한 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더 자주 연락 오는 자식만을 바라보며 지금 가진 걸 외면합니다. 늙어 외로운 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탓할수록 마음은 좁아지고 건강은 무너집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윤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월 90만 원의 기초연금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라며 불안과 원망에 시달렸고 동네 친구가 자식에게 용돈을 받는 걸 볼 때마다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마트 앞에서 한 아주머니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나는 한 달에 50만 원으로도 사는데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윤 씨는 작은 수첩을 꺼내 자신의 생활비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실 불행한 게 아니었다. 그냥 남과 비교하느라 행복을 못 느끼고 있었던 거다. 이후 그는 새벽마다 공원 벤치에서 해를 보며 도시락을 먹었고 동네 시장에서 2,000원짜리 국화를 사와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는 치매 예방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없는 걸 탓하는 인생은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걸 누리는 마음은 그 순간부터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비교하지 않고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고 지금 이 작은 행복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늙어 외롭지만 속 편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엇이 없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있는 걸 아깝게 보지 않으면 삶은 아직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그 한 끼, 그 햇살, 그 평범한 하루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늙어 외롭지만 속 편하게 사는 네 번째 방법은 연락 없는 자식은 그냥 바쁜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 한 통 없는 자식, 명절이 다가와도 얼굴 한 번 보지 않는 자식. 속에서 천불이 나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속에 평생 남아있지만 부모는 자식의 바쁜 일정 속에 겨우 미뤄진 약속일 뿐입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매일을 기다림으로 살게 되고 그 기다림은 곧 마음의 병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언젠가는 연락하겠지, 이번 주말엔 오겠지라며 희망을 품지만 그 희망은 어느새 섭섭함이라는 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독은 몸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부모의 외로움이 우울증과 수면장애, 고혈압, 심지어 심근경색의 위험까지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약으로 치료되지 않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감정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자식의 무관심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유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기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외로움은 덜합니다. 이제는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잘 살고 있으려니 생각하고 넘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온을 위해서 말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고 씨는 70세 생일이 지나도록 자식들에게 축하 전화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걱정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바빴던 겁니다. 평소에도 자식들이 뜸했지만 이번 생일만큼은 다를 거라 믿었던 고 씨는 결국 식사도 못하고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고 씨는 우울 증상과 함께 불면증이 시작되었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 혼자 감정을 사귀면 뇌의 신경전달 물질 균형이 무너져 우울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 씨는 치료를 받으며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연락을 그렇게 바랐을까? 내가 외로운 게 자식 탓만은 아니었구나. 그 후 고 씨는 집안에 작은 텃밭을 만들고 동네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벨소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알림음을 꺼버렸고 매주 토요일마다 스스로를 위한 생일 케이크를 사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기다리던 삶에서 누리는 삶으로 바꿨더니 외로움이 훨씬 줄었다고 말합니다. 늙어 외로움을 피하려면 기다리지 않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자식은 당신 삶의 전부가 아니며 자식의 부재는 곧 당신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연락 없는 자식을 마음속에서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속 편한 노년의 주인이 됩니다. 기대는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하십시오. 연락 없는 자식은 그냥 바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지나가는 계절이 됩니다. 그 계절은 혼자서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늙어 외롭지만 속 편하게 사는 다섯 번째 방법은 나이 들수록 덜 섞이되 더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웃기 바쁘고 자존심 세우느라 기운 다 빼는 인생은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삶입니다.
젊을 땐 부딪히고 섞이면서 배우지만 나이 들면 그 부딪힘이 갈등이 되고 그 섞임이 피로가 됩니다. 남 눈치 보며 맞춰주던 습관을 늙어서도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 자기 인생을 남에게 맡기게 됩니다. 관계를 맺는 건 중요하지만 관계에 휘둘리는 건 치명적입니다. 무리한 모임, 억지로 이어가는 인간관계, 속으로는 싫으면서 억지 미소 짓는 시간. 이런 감정 소모는 노년의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노년정신의학 연구소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잦은 고령자는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뇌의 해마가 위축되며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인간관계는 정보 과부하와 감정, 피로를 유발해 하루가 끝날 때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탈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과 어울리는 일은 선택이어야지 의무가 되어선 안 됩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이 씨는 은퇴 후 동창 모임, 향후에 사교 모임까지 일주일에 4-5번 약속을 소화했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있어야 외롭지 않다는 생각으로 움직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귀가 따갑고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어떤 자리는 뒷말이 가득했고 어떤 모임은 자랑과 비교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식욕부진, 불면증에 시달리다 병원을 찾았고 진단은 만성 스트레스성 위염과 가벼운 우울 증세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데 마음이 억지로 사람 속에 있다 보니 더 지치는 겁니다. 관계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씨는 충격을 받았고 이후로 모든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동네 뒷산을 오르고 아파트 경비원과 가볍게 인사 나누는 정도만 유지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소아는 다시 돌아왔고 밤에도 푹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내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생겼습니다. 늙어 외로움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면 사람 속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한 걸음씩 물러서야 합니다. 모임이 줄어든다고 삶이 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이 줄고 거짓된 웃음이 줄고 속으로 삼키던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덜 섞이고 더 비워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래야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여유는 붐비는 자리가 아니라 조용한 나만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 마음의 자리를 정리할 때입니다. 늙어 외롭지만 속 편하게 사는 6번째 방법은 눈치 보며 살 나이는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그만두셔야 합니다. 자식 눈치, 이웃 눈치, 친구 눈치, 모임에서의 체면까지 그렇게 맞춰주며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인데 늙어서까지 눈치 보며 살면 그건 인생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늙어서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주눅이 든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복종입니다. 문제는 눈치를 보는 순간 내 감정은 사라지고 상대의 표정에 휘둘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생활이 반복되면 뇌는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여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고 심장 박동과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만성적인 감정 억압은 불면증, 고혈압, 위염,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것이 다수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즉, 눈치 보며 사는 삶은 마음의 피로뿐 아니라 몸까지 병들게 만드는 독입니다. 자식에게 싫은 말 못하고 친구에게 불편한 감정도 감추고 모임에서도 불편해도 웃어야 했던 삶. 그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당신의 표정, 당신의 말, 당신의 기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늙어서까지 남 기분 먼저 챙기는 건 내 생명줄을 상대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대구에 사는 박 씨는 평생을 남에게 맞춰 사는 성격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모임에서는 늘 자신이 먼저 음식값을 내고 자식에게도 본인이 힘들어도 항상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썩어갔습니다. 자식은 점점 연락이 줄었고 친구들은 당연하다는 듯 그를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급성 심장 스트레스 반응, 일명 타카츠보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근육 마비입니다. 감정을 오래 참고 살아온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박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남의 눈치 보며 살아온 자신이 결국 스스로를 병들게 했다는 걸. 그 후 박 씨는 모든 관계에서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은 단호히 거절했고 자식에게는 내가 편할 때 도와줄게라고 말했습니다. 모임에서도 다음엔 못 나가겠다며 말했고 처음엔 서운해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더 그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니까 이제야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대합니다. 늙어서도 눈치 보며 산다는 건 자기 감정을 남에게 외주 주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계절에조차 주도권이 없다면 그 인생은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이제는 남의 눈이 아닌 내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기억하십시오. 눈치 보며 살 나이는 이미 지났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양보하지 않아도 되며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당신답게 당신 마음대로 당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도 됩니다. 그게 늙어도 외롭지 않고 가장 속 편하게 사는 법입니다. 영상을 끝나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에 올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땐 친구가 많을수록 좋았고 중년엔 인맥이 자산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노년엔 다릅니다. 많을수록 불편하고 복잡할수록 상처받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땐 몰려들고 내가 외로워질 땐 조용히 사라지는 인연들. 그걸 붙들고 있는 건 미련입니다. 이젠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보다 나를 먼저 챙기고 인연보다 나를 덜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노년에 쓸데없는 인연 다 끊고 홀로 사는 게 최고인 6가지 이유를 주제로 후회 없는 인생 후반전을 위한 진짜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솔직히 말해보겠습니다. 노년에는 혼자가 편합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누구를 실망시킬 걱정도 없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진실, 노년에 쓸데없는 인연 다 끊고 홀로 사는 게 최고인 6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공감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노년에 쓸데없는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얽히고 설킨 관계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따뜻함도 되지만 나이 들어선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편하자고 맺은 관계였지만 어느새 그 사람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눈치 보고 약속 하나에 얽매이고 상대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흔들리는 삶은 더 이상 인생이 아니라 감정의 감옥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거절도 못하고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끊지도 못하며 평생 참는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당신을 그렇게까지 아껴줄까요? 나이 들어 아프고 힘들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애써 유지한 인연이 사실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던 굴레였다는 걸. 특히 노년엔 그 인연들이 더 버겁습니다. 모임에 얽히고 전화에 끌려다니고 남의 부탁에 시간을 내주다 보면 정작 내 삶은 텅 비어갑니다. 피곤하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도 얘기하지 못한 채 결국은 남을 위해 사는 하루가 반복됩니다. 진짜 자유는 관계를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끊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숨통이 트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날까 보다 누구를 끊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미련 때문에 붙잡고 있는 인연일수록 당신을 갉아먹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유지하는 관계일수록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내가 불편한 관계라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해도 과감히 놓아야 합니다. 남에게 휘둘리는 인생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박희숙 씨는 60대 중반까지 동창 모임, 친지 모임, 자원봉사 모임 등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엔 사람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참석하고 전화 오면 반갑지 않아도 웃으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들이 짐이 되어갔습니다. 어는 늘 본인 얘기만 했고 비는 만나면 돈 얘기뿐이었고 쉬는 남 험담으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박 씨의 마음을 진짜 들여다봐주진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며칠간 돌보느라 모임에 불참한 날이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엔 요즘 왜 이렇게 빠지시냐, 이러다 우리랑 멀어지겠다는 말이 올라왔고
심지어 뒤에서 남편 핑계대고 혼자 살림하느라 바쁜 거 아니냐는 험담까지 들렸습니다. 박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채팅방을 나왔고 전화번호부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허전했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 박 씨는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라디오를 틀고 혼자 시장을 다니며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는 소소한 하루가 너무도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원해서 맺은 인연들이었지만 결국 내 마음을 병들게 한 것도 그 인연들이었어요. 지금은요? 누굴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누굴 맞춰줄 필요도 없으니 하루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노년의 평화는 누가 곁에 있는지보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나를 지우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혼자가 불행이 아니라 진짜 나답게 사는 출발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을 짓누르던 인연을 끊어내고 진짜 편안한 하루를 되찾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내 방식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맞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뜻에 따라 살았고 젊을 때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 눈치를 보며 살았고 사회에서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시선에 맞춰 살았습니다. 정작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간섭하고 친구들은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충고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른답게 처신하라고 잔소리하고 친척들은 가족의 체면을 생각하라고 압박합니다. 결국 이른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디에 갈지 모든 것을 자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자신의 기준과 취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늦잠을 자고 싶으면 자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싶으면 봅니다. 음식을 대충 해먹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잠옷차림으로 입고 싶으면 그렇게 합니다. 갑자기 여행을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으면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살던 69살 최 씨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렸고 자녀들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손자들 뒷바라지와 자녀들 도움 주기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는 평생 간직해온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의 소질이 있었지만 가족들은 그런 것으로는 밥벌이가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취미로라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가사와 육아에 바빠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생겼지만 이번에는 주변에서 나이 들어서 무슨 그림이냐며 만류했습니다. 몇 년 전 최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녀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섭섭해했지만 최 씨는 단호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붓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는 미술관을 다니며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저녁에는 온라인 미술 강의를 들으며 기법을 익혔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린 전시회에 최 씨의 작품이 선정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재능이 마침내 꽃을 피운 것입니다. 최 씨는 평생 남의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나이 들어서까지 남에게 맞추며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눈치, 배우자 눈치, 사회의 시선에 맞춰 말하고 행동하고 웃고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건 칭찬도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까지 하냐, 자기 일이나 잘하라는 식의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다시 맞춥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희생은 늙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슬픈 노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남의 입장에 맞춰 움직이는 삶입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같이 먹고 가기 싫은 자리에 끌려가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에도 웃으며 맞장구 칩니다. 어르신은 그래도 이해해 주시잖아요 라는 말에 또 져주고 괜찮으시죠? 라는 질문에 늘 응, 괜찮다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정작 괜찮지 않은 건 내 마음, 내 시간, 내 인생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늙어서까지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때문입니다.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TV 채널, 방 온도, 대화의 주제까지 이제는 전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맞추느라 지쳤던 삶,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나답게 숨 쉴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귀하고 그 어떤 재산보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김영자 씨는 70대 초반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둘째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엔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라고 하더니 점점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이 늘어났습니다. 커튼색이 집 분위기랑 안 어울린다고 바꾸자 하고 냉장고 정리도 며느리 방식대로 따라달라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님 아침엔 7시 넘기 전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말까지 듣게 됐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자식 집이니까 며느리 입장도 있으니까. 하지만 참을수록 목이 조여왔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김 씨가 감기로 며칠 누워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툭 내뱉었습니다. 이럴 거면 따로 사시는 게 어때요? 그 말에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당장 나가겠다고. 적은 돈으로 단칸방을 얻었고 거기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김 씨는 매일 아침 자신이 좋아하는 시간에 일어나 아랫목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삼시세끼를 본인 입맛대로 차려 먹습니다. 이불 개는 방법도 창문 여는 타이밍도 모두 자신의 방식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은 작지만 나만의 세상이 생겼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매일이 살 것 같아요. 노년에 쓸데없는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누구에게도 구구절절 내 삶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엮여 사는 한 당신의 하루는 끊임없는 해명과 변명의 연속입니다. 오늘 왜 전화를 안 받았는지, 왜 모임에 안 나왔는지, 왜 말수가 줄었는지, 왜 혼자 있으려고 하는지를 일일이 설명해야만 합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오해를 받고 침묵하면 무례한 사람 취급당합니다. 늙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노년에 가장 피곤한 건 감정이 아니라 관계 속 설명 의무입니다. 그땐 왜 그렇게 했어? 그 말은 무슨 뜻이었어?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라는 질문을 받으며 매번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하는 현실. 당신이 겪은 아픔, 당신이 선택한 외로움, 당신이 감수한 희생은 당신만의 진실인데 이 사회는 자꾸만 그것을 해명하라고 압박합니다. 결국 사람을 피하게 되고 입을 닫게 되고 외면받는 쪽으로 밀려납니다. 혼자 사는 삶의 위대함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도 식사를 거르든 말든 외출을 하지 않아도 누구도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침묵해도 무례가 아니고 조용히 있어도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자유이며 그 자체로 존엄입니다. 아무 설명 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사정을 진심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저 판단하기 위해, 흉보기 위해, 험담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묻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힘들었어요 라고 말해도 돌아오는 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라는 무관심이고 혼자 지내고 싶어요라 말하면 성격이 까다롭다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가하려 할 뿐입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이영부 씨는 60대 말부터 이웃들과의 관계에 지쳐 있었습니다. 아파트 앞 평상에 앉기만 하면 요즘 왜 얼굴이 안 보였냐? 딸은 자주 오냐? 병원은 끊지 말고 다녀야지 같은 말이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 대답하며 웃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몸이 아파도 딸과의 관계가 멀어졌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불쌍하게 보일까봐. 결정적인 사건은 영부 씨가 몇 달간 병원 치료를 받느라 사람들과 거리를 둔 시기였습니다.
돌아왔을 때 들려온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큰 병 걸렸대. 가족이 돌보지도 않는다더라. 돈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설명했건 하지 않았건 결국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영분 씨는 이후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주택으로 옮겨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어느새 조용한 하루에 익숙해졌고 지금은 말합니다. 요즘은 아무한테도 내 얘기 안 해요.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고 따지려는 사람도 없으니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노년은 내 삶을 해명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조용한 날, 설명 없이 편안한 하루.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쓸데없는 인연은 당신에게 해명을 요구하지만 혼자 있는 삶은 당신을 그대로 존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외로움을, 당신의 하루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아무 말도 없이도 존엄하게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5번째 이유는 바로 가고 싶은 장소,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약속에 억지로 얼굴을 내밀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의무처럼 참석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늙어서도 자유가 없다면 그 삶은 이미 감옥입니다.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모임, 분위기를 맞춰야 하는 식사 자리, 듣기 싫은 말 억지로 들어야 하는 만남들. 겉으론 사람들 만나야 외롭지 않다고 하지만 속으론 그 사람들과 있을 때가 더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고 원치 않는 장소에 가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마주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모욕에 가깝습니다. 그 순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온 시간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노년에 혼자 산다는 건 단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필요 없는 만남은 피하고 진짜 보고 싶은 사람에게만 시간과 마음을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보고 싶을 때만 보고 걷고 싶은 길을 걸으며 앉고 싶은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삶.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더 이상 나도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이끌려 외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기분 상할까봐를 핑계로 억지로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기분이 상하지 않는 삶입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만남은 과감히 끊어내고 나를 살아나게 만드는 장소만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빛이 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유영자 씨는 60대 중반까지 동네 모임, 고교 동창회, 가족, 신지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가기 싫은 약속을 소화하면서도 나만 빠지면 이상할까봐라는 생각에 몸을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그 모임들이 전혀 즐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술 마시고 남 욕하고 자식 자랑 늘어놓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자신이 아무런 의미 없이 소모되고 있다는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친척의 환갑잔치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촌이 던진 한마디. 어머, 언니는 요즘도 혼자 돌아다니고 그래? 외롭겠네. 그 순간 유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보는 시선은 애정도 배려도 아닌 호기심과 평가뿐이라는 걸. 그날 이후 그는 단 하나의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 씨는 자신이 가고 싶은 장소에만 갑니다. 꽃시장, 동네 도서관, 한강공원. 혼자 다니는 버스 여행도 즐기고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삶을 느낍니다. 그는 말합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만나고 가기 싫은데 안 가니까 이상하게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시간도 마음도 전부 내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 당신이 진짜 보고 싶은 사람, 당신이 진짜 가고 싶은 곳.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노년에 쓸데없는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최고인 6번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 입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도 단단해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늙을수록 말 한마디에 더 상처받고 한숨 섞인 시선에 더 깊이 무너집니다. 그 나이에 그게 되겠어? 왜 아직도 혼자야? 자식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같은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흉터보다 오래갑니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만 그 말이 꽂힌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흠집이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래된 관계일수록 그 말은 더 깊은 독이 됩니다.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당신은 밤잠을 설칩니다. 단순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실은 무시였고 걱정인 척 다가왔지만 결국 비난이었습니다. 그런 말 앞에서 우리는 해명도 못하고 억울함만 삼킨 채 조용히 웃어야 했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단순히 사람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상처의 언어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수는 있어도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더 이상 사소한 말 한 줄에 마음이 뒤틀리고 조롱 섞인 농담에 가슴이 조여오지 않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위대한 방어막이 되고 고요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어 듣는 말은 대부분 칭찬이 아니라 간섭이고 위로가 아니라 비교입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여행 자랑, 연금 자랑에 뒤섞인 말들은 당신의 자존심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그런데도 웃어야 하고 맞장구 쳐야 하고 나도 괜찮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피곤한 연기를 벗어던지는 순간 진짜 나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조미자 씨는 오래된 지인들과 매달 한 번씩 만나 점심을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만남의 주제는 항상 같았습니다. 누가 아파트를 샀고 누가 외국에 다녀왔고 누가 손주를 하버드에 보냈는지. 미자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떴고 아들과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 사실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자신이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한 친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자 넌 편하겠어. 혼자니까 자유롭잖아. 우리는 애들 챙기느라 바빠 죽겠어.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자 씨는 단 한 번도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와도 답하지 않았고 점점 모든 인연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노년은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불필요한 말로부터 나를 멀리할 때 지켜집니다. 관계 속 말의 칼날에 매번 베이느니 차라리 침묵 속에 나를 두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쓸데없는 인연을 끊고 홀로 사는 삶, 그 속에는 나를 지켜주는 고요함과 단단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에서 벗어나 평화 속에서 살아도 될 시간입니다. 물어봅시다. 그 친구와의 만남 후 마음이 편했습니까? 아니면 더 피곤하고 더 공허했습니까? 위로받고 싶어 만났는데 내 얘기는 들은 척도 않고 자기 얘기만 쏟아내는 사람. 그건 친구가 아니라 감정의 파괴자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친구가 오히려 독이 되는 6가지 이유를 파헤쳐 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게 되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꼭 댓글에 남겨주셔서 서로서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친구가 오히려 독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평생 일터에서 버틴 당신, 가족을 위해 희생한 당신, 이제 좀 쉬려 했더니 옆에서 조용히 곁을 지켜줄 것 같던 친구가 오히려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들었던 하소연, 몇 번이고 반복되는 푸념, 끝도 없이 쏟아지는 남편 욕, 자식 욕, 병원 얘기. 듣다 보면 어느새 본인의 하루가 무너지고 머리는 멍해지며 삶의 활력이 말라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친구는 절대 당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해도 그래도 너는 괜찮잖아 라는 말 한마디로 다 덮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당신은 말없이 고요히 무너져가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노년의 친구가 무조건 위로가 된다는 말은 환상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친구라는 이름의 칼날은 언제든 내 마음을 찌릅니다. 내 감정을 다 털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반복되는 하소연은 서로를 병들게 합니다. 노년에는 단지 말을 들어줄 상대보다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구와의 수다는 위로가 아닌 피로가 됩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김명자 씨는 67세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돌아가셨고 외동딸은 결혼 후 외국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한적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루하루를 정리하며
조용히 살아가던 김 씨에게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야, 나 너랑 가까이 이사 왔다. 이제 심심하지 않겠다.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김 씨는 곧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친구는 매일같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두 번은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대부분은 친구의 하소연으로 채워졌습니다. 남편 욕, 자식 문제, 며느리 험담, 병원 진료 후기, 경제적 불만, 온갖 세상 탓까지. 김 씨는 처음엔 위로가 되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했고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하려나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큰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긴장이 되던 날이었지만 친구는 아침부터 찾아와 자신이 어젯밤에 겪은 며느리와의 갈등을 2시간 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 씨는 끝내 병원 예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감정을 나눈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를 주워 담고 있었구나. 그 뒤로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만남도 거절했습니다. 불편한 시선이 따랐지만 거절한 뒤 처음으로 조용한 하루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깃들 수 있었구나. 두 번째 이유는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독성 경쟁심 때문입니다. 친구가 있으면 덜 외로울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친구와의 만남은 위로보다 비교를 낳고 공감보다 경쟁을 부추깁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어디로 여행 갔대? 나는 요즘 주식으로 한 달에 몇백은 벌어. 난 관절염 약도 안 먹고 등산 다녀. 듣는 사람의 속은 서서히 무너지고 자존감은 바닥을 긁습니다. 상대가 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없어도 그런 말들은 날마다 쌓여서 나를 집어삼킵니다. 노년은 원래부터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몸도 마음도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끊임없이 비교가 시작되면 나의 평온한 일상은 흔들립니다. 나는 뭐하고 살았나?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는 왜 늙은 모습이 더 비참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우울감은 깊어져 갑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비교심은 당신을 잠식하는 독입니다. 부산에 사는 윤정희 씨는 70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근면하고 알뜰하게 살며 자녀 둘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고 남편과 함께 소소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야, 우리 딸 이번에 미국으로 이민 갔어. 사위가 연봉 2억이래. 처음엔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친구는 사사건건 윤 씨와 비교했습니다. 너희 집은 재개발 안 되나 봐? 아들 직장은 어디더라? 공무원이면 좀 답답하겠다. 난 요즘 필라테스 다녀. 허리 디스크도 다 나았어. 처음에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되자 윤 씨의 마음은 점점 침잠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며 얼굴에 주름을 셌고 남편에게 괜히 짜증을 냈고 아들의 문자 한 통이 늦어지면 넌 왜 남들처럼 효도를 안 하냐며 쏘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분명 친구가 했는데 상처는 가족에게 쏟아졌고 결국 모든 인간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카페에서 벌어졌습니다. 친구와 함께 앉아있던 자리, 친구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딸이 이번에 산 집이야. LA인데 수영장도 있고 차는 벤츠 타. 그 말을 들은 윤 씨는 마른 입술을 한번 다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는 내 삶이 이렇게 부끄럽지? 나는 자식 둘 다 잘 키웠는데 왜 이렇게 작아져야 하지? 그 후 윤 씨는 조용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가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과 시장을 걷다가 윤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사실은 참 좋은 거야. 난 너랑 김치찌개 먹으면서 웃는 게 제일 좋아. 비교는 진실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러운 삶은 있지만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노년의 평화는 남보다 나를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 한마디로 내 평판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품위와 체면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가까운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요즘 좀 이상하더라. 집안 사정이 안 좋다던데. 전에 남편이 사업 망했잖아? 한마디 툭 던진 말은 소문이 되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곡되어 퍼지며 당신의 오랜 명예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친구는 나는 그냥 들은 얘기만 했을 뿐이야 라며 뒤로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동네에서 뒷말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낯선 시선에 상처받고 모임에서 점점 고립됩니다. 한번 잘못 붙은 낙인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한순간에 뒷담화의 칼날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침묵 없는 입은 칼보다 날카롭고 친구의 혀는 가장 가까이에서 날아오는 화살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에 사는 박정순 씨는 72세입니다. 젊은 시절 지역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30년 넘게 일했고 정년퇴직 후엔 조용히 텃밭 가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 사이에서도 성실하고 점잖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동네 마트에서도 박 간호사님이라 불릴 정도로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친구 윤 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제였고 둘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문제는 윤 씨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커피를 마시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걔 남편 바람난 거 몰랐지? 아들 유학 갔다더니 실패해서 돌아왔대. 박 씨는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소한 일이 발단이 됐습니다. 윤 씨가 박 씨의 집에 와서 우연히 전기요금 고지서를 본 것입니다. 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던 그 고지서를 보고는 윤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너 몰래 누구랑 살고 있는 거 아냐? 박 씨도 농담이라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던 박 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직원이 어색하게 웃고 이웃이 눈을 피하며 인사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윤 씨가 마을버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 간호사님 있잖아. 혼자 산다고 하더니 요즘 남자랑 같이 사는 것 같아. 전기요금이 장난 아니더라니까? 박 씨는 분노와 수치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고요히 살아온 시간들이 모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고 느낀 박 씨는 윤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시치미를 뚫고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였지. 박 씨는 그 말에 몸이 떨렸습니다. 웃자고 던진 말 한마디가 자신의 삶 전체를 조롱으로 바꿔놓은 현실에 울컥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더는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말이 없는 사람이 편해. 정막이 고맙고 침묵이 위로가 돼. 친구라고 해서 모두 믿어선 안 됩니다. 한때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일지라도 나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소문 하나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말을 무기처럼 쓰는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내 삶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조용한 정막이 가벼운 말보다 100번 낫습니다. 말을 아끼는 친구 하나가 온 세상의 위로보다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은근한 금전거래가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가족보다 가까울 수 있지만 돈 앞에서는 가장 멀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것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당신의 착한 마음입니다. 친구가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빌려줘라며 속삭일 때, 이번 달에만 좀 쓰고 다음 달에 갚을게라며 읍소할 때 당신은 그저 한 번만 도와주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 시작되면 다음은 없고 끝은 파탄뿐입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건 돈 문제로 인해 관계까지 잃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쟤랑 말을 섞었지라는 후회는 당신을 잠 못 이루게 만들고 가슴에 앙금처럼 남습니다. 자존심도 신뢰도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돈이며 특히 노년의 금전거래는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을 남깁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정순자 씨는 68세입니다. 평생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하다 정년퇴직을 했고 퇴직금과 노후 자금으로 매달 80만 원씩 적금과 예금을 쪼개가며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말이 많지 않고 무슨 일이든 손해보더라도 불평 안 하는 성격이라 주변에서도 정 씨는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동창 김 씨가 나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에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 식사를 했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작은 가게 하나 하려고 해. 자리도 다 알아봤고 인테리어만 하면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 정 씨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다시 연락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친구가 몇 년인데 은행은 이자도 비싸고 너는 돈 조금 있잖아. 500만 원만 2달만 쓰고 갚을게. 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친구가 그럴까라는 마음에 결국 돈을 내줬습니다. 현금으로, 차용증 없이. 그리고 2달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가게는 시작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좀 어려워.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나 믿잖아? 그 후로 연락은 끊겼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 씨는 동네 마트에서 김 씨를 마주쳤습니다. 김 씨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머리는 새로 파마한 듯 했습니다. 정 씨는 말문이 막혔고 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요즘은 다 할부야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줬지? 왜 차용증이라도 안 썼을까? 나는 왜 항상 손해만 보지? 그 500만 원은 단지 돈이 아니라 정 씨의 마음과 신뢰, 친구에 대한 기대를 앗아간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착한 사람이 늘 당해. 사람은 쉽게 안 변해. 노년에 있어 친구와의 금전거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그 돈에는 당신의 평온한 일상이 걸려 있습니다. 5번째 이유는 내 삶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불청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소중한 것은 몸의 컨디션입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점심은 언제 먹고 낮잠은 몇 시에 자고 저녁은 몇 시에 마치는가. 이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야말로 노년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친구 하나가 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전화, 뜬금없는 방문, 새벽 산책 권유, 밤늦은 전화 수다. 처음엔 반가운 얼굴이었지만 어느새 내 몸은 피로에 지쳐 무너지고 평온했던 하루는 엉망이 됩니다. 노년의 건강은 일정한 루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꾸 내 삶의 속도를 흔들면 결국 피곤은 병이 되고 피로는 분노가 되며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쏟아집니다. 친구를 위하는 척 따라갔던 모임이 내 몸을 무너뜨리고 상대의 사정에 맞춰준 식사 시간이 내 위장을 망가뜨리며 남의 일정을 배려하다 보니 내 건강은 날마다 갉아먹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친구는 내가 피곤한 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박영미 씨는 71세입니다. 혼자 살지만 아침 7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끓이고 오전엔 조용히 책을 보다가 점심은 늘 제 시간에 챙겨 먹는 사람입니다. 저녁 9시면 무조건 TV 끄고 누워 자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게 규칙적인 하루를 보내며 몸도 마음도 평온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박 씨의 일상이 완전히 뒤틀리게 된 건 옆동에 사는 친구 이 씨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지내면 덜 외롭다는 말에 한두 번은 함께 운동도 하고 시장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어느 날부터 박 씨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문을 두드리며 우리 새벽 운동 가자. 는 소리에 박 씨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나가야 했고 점심시간도 자기 입맛에 맞춰 바꾸자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씨는 박 씨가 쉬는 오후 시간에도 전화를 걸어와 너 심심하지? 나랑 커피 마시러 가자라며 끌고 나가곤 했습니다. 박 씨가 나 오늘은 좀 누워있고 싶어라고 말하면 야, 그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치매 온다라며 농담인지 협박인지 모를 말로 몰아붙였습니다. 박 씨는 그때마다 죄책감까지 느꼈고 결국 친구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식사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잘 맞던 혈압약도 갑자기 부작용이 생겼고 병원에서는 최근에 스트레스 받거나 일상 변화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리듬에 맞추느라 내 삶을 잃어버렸구나. 결정적인 사건은 그날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이 씨가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자며 방광제로 박 씨를 데려갔는데 기름진 전을 종류별로 붙여놓은 탓에 평소 소화가 약한 박 씨는 그날 밤 응급실을 가야 했습니다. 위경련이었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엔 자기 리듬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본인 스케줄이 우선입니다. 그 사건 이후 박 씨는 조용히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이 얼마나 깊은 위로인지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고마운 줄도 알아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한테 고마워야 해. 내 몸한테. 친구는 위로가 되어야지 부담이 되어선 안 됩니다. 당신의 하루 루틴을 깨고 당신의 몸을 피곤하게 하고 당신의 시간을 자꾸 빼앗는 친구라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불청객입니다. 노년의 친구가 오히려 독이 되는 6번째 이유는 감정의 균형을 무너뜨려 외로움보다 더 깊은 허탈감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 위로, 가식적인 웃음, 진심 없는 공감은 더 깊은 고독을 불러옵니다. 친구와 헤어진 뒤 더 외로워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이미 경고입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공허할 때 찾아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 앉아 시간을 때우고 나면 돌아가는 길이 참담하고 허무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안 나고 뭘 얻었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에너지만 쏙 빠져나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가 독입니다. 내 얘기엔 무관심하면서 자기 얘기만 반복하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하면 나는 더 힘들어라며 경쟁하듯 말하는 사람, 삶의 고단함을 나누기보단 자꾸 무시하거나 웃어넘기는 사람. 이런 친구는 위로가 아니라 정신적 피로감을 선사합니다. 사람과 어울리고 나서 더 지치고 더 허탈하다면 그건 사람 탓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잘못 만난 것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오혜경 씨는 69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4년째. 자식들은 다 출가했고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민센터 문화센터에서 동네 친구 김 씨를 만났고 자연스레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둘은 처음엔 공감이 잘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둘 다 혼자고 마음 터놓을 사람 필요하잖아. 그렇게 말하며 함께 시장도 가고 공원도 걷고 서로 외로움을 나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오 씨가 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 라고 말하면 김 씨는 바로 나는 허리뿐 아니라 무릎도 다 나갔어. 지금 약도 3가지 먹으라고 대답했습니다. 오 씨가 며느리가 연락이 잘 없어서 서운하더라고 하면 김 씨는 야, 나는 아예 며느리랑 싸웠어. 넌 아직 좋은 거야 라며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대화는 늘 김 씨의 고통으로 끝났고 오 씨의 감정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감정의 붕괴가 찾아왔습니다. 오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조용히 보내려 했지만 속으로는 혹시 김 씨가 기억해 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만나자마자 자신의 아들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차 바꿨다? 벤츠야 벤츠. 오 씨는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생일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벽에 기대어 앉은 오 씨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뭘 바란 거지? 왜 괜히 기대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통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외로움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오 씨는 조용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없이 마시는 아침차 한 잔, 조용히 켜놓은 라디오, 느릿하게 걷는 공원 산책. 이 모든 것이 가식적인 위로보다 수백 배는 위로가 된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찾지만 그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노년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억지로 맞추고 감정을 억누르고 상처받고도 웃는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담을 댓글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자식이 결혼했다고요? 이제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관계를 끊고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낳습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내가 키운 자식인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제 자식은 독립된 인격이고 별개의 가정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도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됩니다. 특히 기혼 자녀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 섭섭함, 걱정이 담긴 말일지라도 그 말 한마디로 자식은 돌아서고 멀어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당신 노년의 외로움과 고립이 시작되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말, 이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몰라도 자식은 당신의 말 한마디로 평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따뜻한 한 끼, 정다운 안부 전화 하나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혼 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바쳤다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이 얼어붙게 만들고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사랑의 흔적을 원망으로 바꿔놓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운한 감정에서 튀어나온 말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얼마나 애썼는지 그 시간들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고 부담감을 안기며 결국 도망치게 만듭니다. 결혼한 자식은 이미 자신의 가정을 꾸린 어른입니다. 그들의 삶에 당신의 희생을 청구서처럼 들이밀면 감동이 아니라 피로만 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심지어 이 말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자식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감정적 폭탄처럼 느끼게 됩니다. 놀러 오라면 바쁘다 하고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마음이 멀어지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내가 너 키운다고 인생 다 바쳤다는 그 말은 결국 그러니 너는 내 인생 책임져라는 무언의 명령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기억으로 남아야지 의무로 남으면 고통이 됩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럼 나는 평생 갚아야 해? 결혼해서도 자유가 없어? 이 말은 특히 사위나 며느리 앞에서 하면 최악입니다. 그 말은 당신 자식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배우자에게도 그대로 박힙니다. 저 사람은 자기 엄마의 평생을 갉아먹은 죄인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의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고 당신 자신도 미움의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경상남도 김해에 사는 이영자 씨는 큰딸에게 유난히 애착이 많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딸이었기에 온 삶을 그 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까지 손수식당에서 일해 충당했고 딸이 결혼할 때는 가진 돈을 털어 전셋집 보증금까지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결혼하고 나니 이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던 전화도 점점 뜸해졌고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운함이 쌓이던 어느 날 딸 부부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저녁상 앞에 둘러앉은 자리에서 이 씨는 무심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버렸다. 친구도 여행도 돈도 없이 그땐 내가 다였어. 순간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위도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전보다 더더욱 연락이 뜸해졌고 이 씨는 며느리 흉을 보는 친구들처럼 딸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애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으로 내 노후나 준비할걸. 하지만 진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고 전화라도 한 번 더 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1년쯤 지나고 나서야 딸이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 엄마, 내가 나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그 말할 때마다 너무 무거워. 내가 엄마 인생 망친 사람처럼 느껴져. 그냥 내 인생도 힘들어서 그래. 근데 엄마 말 들으면 죄인이 된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순간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결국 자식에게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랑은 기억으로 남을 때 따뜻하지만 음으로 남으면 무겁고 버겁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라 지켜봐줄 타이밍입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라는 말은 굳이 입 밖에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조용히 미소 지어주는 그 얼굴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혼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두 번째는 그렇게 커서 지금 뭐가 됐냐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자식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부숴버리고 지금껏 쌓아온 관계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이 말은 칼날입니다. 부모 입장에선 한숨 섞인 푸념이고 못내 아쉬운 감정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평생을 부정당하는 심정이 됩니다. 내가 해온 모든 선택이 엄마 아빠 눈엔 다 실패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기혼 자녀에게 이 말을 하면 그 부부관계 전체를 부정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취업, 결혼, 진로, 이사까지 그들의 삶의 궤적 전부를 싸잡아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폭탄이 됩니다. 자식의 내면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왜 살아왔는지 그 누구보다 부모만큼은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결국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마음의 문도 닫혀버립니다.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자식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합니다. 아예 연락을 끊거나 체념하고 얼굴 없는 관계만 유지합니다. 형식적인 인사, 건조한 말투, 반복되는 바빠서요라는 대답. 그 모든 시작은 바로 그렇게 커서 뭐가 됐냐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김동규 씨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평생 남 밑에서 일하기보다 작지만 내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40대 초반에 과감히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는 가족 모두가 응원했습니다. 아내는 작은 카페를 함께 꾸려보자며 기꺼이 동참했고 두 아이도 아빠 멋지다며 박수 쳐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장사가 쉽지 않았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가게는 1년 만에 적자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는 빠듯했고 부부는 번갈아 알바까지 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 씨 어머니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 부부가 명절을 맞아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갈비찜과 나물이 정갈이 차려졌고 손주들은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방 안에서 휴대폰으로 뭔가 통화를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걸 본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알지. 남들 다 안정적인 자리 잡고 잘 사는데 너는 그렇게 커서 뭐가 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명절에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나중엔 메시지만 단답으로 왔습니다. 심지어 손주 생일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작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형, 요즘 엄마 생각하면 심장이 철렁한데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아직도 밤마다 잠을 설친대요. 그제야 어머니는 그 말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걱정에 섞인 말 한마디였지만 아들의 삶 전체를 부정한 말이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후 어머니는 손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동규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뭘 하든 어떻게 살든 엄마한테는 그게 최고다. 내가 너한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아니라 걱정이었단다. 하지만 그 말이 널 다치게 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받고 한참을 울었다는 김 씨는 다음 명절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진 않았지만 그날 식탁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리고 또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기혼 자녀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삶을 존중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삶의 모양이 달라도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커서 지금 뭐가 됐냐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어깨를 다시 펴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기혼 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세 번째는 내가 그 사람 반대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부모와 자식의 마지막 신뢰마저 깨뜨립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그 배우자를 향한 부정의 말은 칼로 가정의 중심을 찌르는 짓입니다.
과거에 반대했다는 걸 굳이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은 결국 지금 내가 불행한 건 내 말 안 들은 탓이라는 책임 전가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반대했잖아라는 복수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었든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고 함께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반대를 들추면 자식은 두 가지 감정에 휘말립니다.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부모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 순간 자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 편은 도대체 누구야? 라는 고통 속에서 결국 멀어지는 건 부모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정미영 씨는 아들이 결혼 전 직장 후배였던 여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미영 씨는 반감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지? 아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는데 어디가 마음에 안 차? 결국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너 좀 더 생각해봐라. 그 사람 너무 무뚝뚝하고 엄마 눈엔 별로다. 하지만 아들은 기어이 결혼을 강행했고 미영 씨는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미영 씨는 표면적으로는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이 양육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요즘 애 키우는 문제로 집에서 많이 다퉈. 서로 말도 잘 안 통해. 그 순간 미영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랬니? 내가 그 사람 반대하지 않았냐? 결국 엄마 말대로 되잖아. 그 성격으론 너 평생 고생할 줄 알았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엄마가 그 사람 싫어하는 거 내가 몰라서 못 사는 줄 아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은 아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시댁에 오지 않았고 손주는 얼굴조차 보이질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오지 않았고 생일에도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미영 씨는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며느리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형님이 결혼할 때 어머님 반대 심했잖아요. 그거 며느리가 지금도 상처로 갖고 있대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 눈엔 평생 틀린 사람일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은 미영 씨는 집에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기에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결국 아들과 며느리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 미영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틀렸어. 그땐 그냥 엄마 눈에만 안 찬 거였지 너한테 소중한 사람이란 걸 몰랐어. 지금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잘 살아가는 것도 알아. 그 사람 엄마한텐 정말 고마운 며느리야. 그 전화 이후 아들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가 그 말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말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특히 결혼 상대를 부정하는 말은 자식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기혼 자녀에게는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반대하지 않았냐는 말 대신 지금 너희가 함께 버텨주는 모습이 참 대견하다고 말해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정을 지켜주고 당신의 노년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혼 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네 번째는 그렇게 키워서 애가 뭐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눈엔 충고처럼 들릴지 몰라도 자식에게는 전면전 선포로 들리는 말입니다. 손주는 예쁩니다. 하지만 그 손주를 키우는 사람은 더 이상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고 험담하고 정답을 내려주는 순간, 그 순간부터 당신은 할머니가 아니라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꼰대가 됩니다. 특히 이런 말은 치명적입니다. 애한테 그렇게 야단치면 정 떨어져. 스마트폰 그만 보여줘야지 벌써부터 눈 나빠진다. 옛날엔 다 밖에서 뛰어놀았지 저건 사람 망쳐. 말은 다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우리 키우는 방식은 틀렸단 얘기지 엄마는 늘 지적만 해.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의 문은 닫힙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이 배우자 귀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그걸 비난으로 기억합니다. 애를 그따위로 키운다고 들었어요. 그날 이후 당신의 전화는 더 이상 반갑지 않고 방문은 환영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잔소리의 사전 예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김정숙 씨는 손주가 태어났을 때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출산 후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집으로 아내와 아이를 데려왔고 정숙 씨는 기꺼이 산후조리를 도와주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건 돌이 지나면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육아서적을 기반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정숙 씨는 그런 방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밥을 저렇게 물처럼 먹여서 되겠어? 말도 못하는 애한테 책을 몇 권씩 읽히니? 그러다 결국 손주가 밥을 먹다가 칭얼거리자 정숙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얘는 하도 말만 듣고 자라서 정서가 메말라가는 것 같아. 그렇게 키워서 뭐가 되겠니?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조용히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부탁인데 교육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에 잘 오지 않았고 손주 얼굴 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정숙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나? 저렇게 키워서 애가 건강하게 자라겠냐고. 그러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비슷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숙아, 우리 나이에 애 키우는 방식은 바뀐 지 오래야. 우리는 그저 옆에서 웃어주고 예뻐해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지 평가하면 안 돼. 자식들도 자존심이 있고 나름대로 공부한 게 있어. 우린 조용히 믿어주는 게 효도야.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정숙 씨는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자신을 존중하던 그 따뜻한 눈빛이 그날 이후 서운함으로 닫혀버린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정숙 씨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그날 괜한 말을 한 것 같다. 니네가 얼마나 고민하며 키우는지도 알고 있어. 엄마는 그저 예뻐서 그런 거였어. 앞으론 내가 정한 방식 믿고 난 그저 손주 예뻐하기만 할게. 그 다음 주 며느리가 오랜만에 손주와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는 정숙 씨 품에 안겨 웃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하단 거 알아요. 그래도 믿어주셔서 더 힘이 나요. 기혼자녀에게는 그렇게 키워서 뭐가 되겠냐는 말보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 참 멋지다는 격려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손주는 사랑받는 존재이지 평가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진짜 존경받는 부모로 남게 만들어줍니다. 기혼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5번째는 니네 중 누구한테 상속할지 고민 중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불씨 하나를 떨어뜨리는 말이며 자식들 사이를 질투와 탐욕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독약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나는 공평하게 해줄 생각이야. 그래도 너희 중 한 명은 좀 더 챙겨야 하지 않겠니? 같은 말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들 귀엔 이렇게 들립니다. 이 집안은 이제 유산 전쟁터구나. 내가 잘 보여야 뭘 하나 더 받겠구나. 그 순간부터 자식은 사랑을 얻기 위해 행동하지 않고 몫을 챙기기 위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부모의 한마디, 손길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민감해집니다. 엄마는 요즘 왜 언니 집에만 자주 가시지? 전화는 왜 형한테만 먼저 하시지? 그 순간부터 가족은 피부치가 아니라 경쟁자가 됩니다. 이 말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부터 자식들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씨앗을 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시간이 갈수록 자랍니다. 부모가 살아있어도 자식들의 머릿속엔 이미 재산을 놓고 미리 나누는 계산이 굴러갑니다. 그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그 생각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는 박명자 씨는 3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운영한 한식당을 팔고 노후를 위해 전셋집 하나와 예금 1억 원을 남겼습니다. 자식은 딸 2, 아들 1. 명자 씨는 가끔 이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장남이니까 아빠가 돌아가시면 집은 아들한테 줄까 해. 딸들도 뭐 잘 살잖아. 대신 내가 죽기 전에 다 정리해두고 싶긴 해. 이 말을 들은 첫째 딸은 겉으론 엄마, 우리는 안 바래요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딸은 동생에게 연락을 줄였고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말았습니다.
둘째 딸은 조용히 있었지만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장남이니까? 그 말에 나는 서열이 밀렸구나. 나는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구나라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집은 내 몫이고 엄마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던 어느 날 명자 씨가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들기 시작했고 간병도 필요해졌습니다. 세 자식 모두 모였지만 대화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동생 줄 거면서 왜 우리가 병간호까지 해야 하죠? 그럼 차라리 유언장부터 쓰세요. 깔끔하게. 엄마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우리 이렇게 안 싸웠어요. 명자 씨는 병실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미리 정리를 해두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을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결국 명자 씨는 자식들을 따로 불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사랑은 순서가 없는데 난 괜히 재산 이야기로 순서를 만든 것 같구나. 돈보다 중요한 건 너희 사이의 정이었는데 내가 그걸 망친 것 같아. 그리고 그녀는 변호사를 불러 전 재산을 자식이 아닌 장애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식들은 놀랐고 동시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유산은 집도 돈도 아닌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기혼 자녀에게는 누구한테 상속할지 고민이다는 말보다 너희가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이 내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재산은 나눌수록 줄어들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말 한마디가 유산보다 더 큰 가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이름을 아름답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